3주차 데이 2입니다. 3주차 데이 2에서는 투자활동 관련 자산 중에 가장 마지막 자산의 항목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 뒤 투자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투자활동 관련 자산 중 무형자산은요, 제가 첫 번째 1주차에서 회계 이슈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바로 그 자산입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형체가 없는 자산과 관련한 이슈였죠. 최근 들어서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정말 계속해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기업의 실제 가치를, 본질적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무형자산과 기업의 본질적 가치의 관계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 잘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기업, 수많은 충성 고객, 저 같은 수많은 충성 고객 가지고 있고요. CEO가 더 비싸게 팔 거야, 더 비싸게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사주는 일종의 호구들이 계속 존재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무엇을 팔고 있죠? 애플은 감성을 팔고 있습니다. 애플은 감성을 파는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로 고객들은 애플의 감성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애플에게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과 그림 하나 그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다. 이 사과 그림, 이 브랜드의 가치가 애플사에게 어떤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무형 자산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고, 즉, 투자 관련된 정보도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무형자산이 너무 중요하니까 회계 장부상에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기록하고 싶은 유인이 존재를 해요. 그러나 회계상으로 보수적인 학문인 회계에서 이런 형체가 없는 자산을 어떤 하나의 실제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지 중요한 몇 가지 무형자산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과 보유 목적이 동일합니다. 유형자산 왜 갖고 있죠? 땅, 건물, 장비 왜 갖고 있죠? 판매할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의 가치를 올리고 전체적인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 영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미래 수익을 위해서 투자된 자산인데요. 무형 자산도 동일한 목적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은 유형 자산과 보유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나 단 한 가지가 다른 거죠. 형체가 없습니다. 유형 자산과 동일한 목적이지만 형체가 없는 것을 무형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업과 관련된 권리, 특허내면 특허권 부여되죠. 특허권, 저작권, 상호, 상표, 프랜차이즈, 개발비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형 자산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들이 무형 자산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특징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무형 자산마다 서로 다른 인식 기준을 가지고 기록이 될 겁니다. 그 항목들을 살펴볼 거고요. 바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사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 몇 프로나 될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분인데요.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 유형 자산의 비중이 약 27% 정도에서 17%대로 약 10%나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무형 자산은 3배나 뛰었어요. 1에서 3%로. 그래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 갖고 자꾸 장난질하죠. 왼쪽은 10%가 감소한 거고요. 오른쪽은 단 2%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형 자산의 비중이 이렇게나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기업이 무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다만 잡히는 게 겨우 1에서 3% 정도가 잡히고 있는 것 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무형 자산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업 내에 어떤 종류의 무형 자산이 있고 해당 기업이 그 무형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 어떤 기준들을 사용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형 자산 항목은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제가 지난 1주차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만 다루도록 할게요. 개발비는 기업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할 때 이때 지출된 각종 비용 중에 이 중에서 일부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출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겠다고 하는 게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 인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 개발 활동을 두 가지로 쪼개서 연구 활동은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연구 활동이란 여러분이 학부에서 공부하듯이 일종의 이론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개발은 실제 제품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까지 될 때까지 들어가는 각종 지출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연구비보다는 비중이 좀 적게 되고요. 이 개발 활동 중에서 경상적인 개발 활동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 어떤 특정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바로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서 어떤 항목이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는 기업 스스로, 경영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왜? 어디까지가 연구고 어디까지가 개발이며 어떤 금액의 지출이 이게 실제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뿐이에요. 그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자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관련해서 많은 재량권을 경영자에게 부여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맨 밑에 있는 주요 바이오 4개 기업의 2017년도 개발비 비용 처리 내역이에요. 개발과 관련된 지출 중에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신라젠, 차바이오텍 4가지 빅4 기업이 나와 있죠. 보시면 연구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나 되죠? 2,300~400억 정도 되는 개발비를 씁니다. 이 중에서 약 75%를 자산으로 간주했어요. 즉, 이번 기 쓴 2,300~400억 중에서 오로지 580억만 비용으로 간주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 1,600억 정도를 썼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만 비용 처리를 합니다. 신라젠의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이번 기 연구개발비 중에 제대로 쓸만한 게 없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전액 비용 처리를 합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상당히 높은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만 비용 처리가 되었고 60%는 자산화돼서 장부상의 자산으로서 무형의 자산으로서 기록이 됩니다. 참고로 무형의 자산으로서 기록이 된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하듯 감모상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으로서 처리를 할 겁니다. 또는 자산이 손상되면 자산이 어떤 가치를 못 가질 거라고 추측이 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지워줄 수도 있어요.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2017년도 기업 보고서상에서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즉 비용 처리되는 걸 미래로 미뤄준 겁니다. 이번 기 지출이긴 한데 이게 전체 지출이 이번 기 비용이 아니라 먼 미래의 비용으로 바꿔준 거죠. 이게 개발비 관련 지출을 무형 자산화하는 회계 처리의 기본 골자예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요,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지출을 자산화 많이 하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 연구개발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1, 2억 규모가 아니죠. 몇 천억 원 규모가 연구개발에 듭니다. 이런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아주 적합한 산업 종류들은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전체 지출을 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산화 처리를 해서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할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 퍼센티지가 적절한 비율인가? 이렇게 높은 비율을 자산화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바이오 쪽 측면에서는 아니 이게 제약이나 이런 산업의 특성상 이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고 이것을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연구개발비 많이 못 쓰게 된다. 충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준에서 허용되는 회계기준 처리법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태클 자꾸 걸면 나 연구개발비 금액 삭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 금융당국은요. 뭘 할 의무가 있느냐. 회계 정보가 적정하게 계산이 된 건지 산출된 정보인지를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 정보를 보게 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회계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론이 나기 힘든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무형자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영업권입니다. 개발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 영업권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선 영업권이라는 건요. 정의상 정상 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 창출 능력을 지칭합니다. 즉 어떤 기업의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낸 거고요. 대표적인 게 브랜드의 가치 또는 특정 영업에 대한 능력 등을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회계장부상에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 애플 같은 경우 앱 등이라고 하는 고정 고객이 있죠. 삼성이나 주요 전자 IT 기업들은 아주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 개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노하우가 쌓여있는 삼성 반도체에서는 외계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반도체 이제 관련해가지고, 공정 관련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연구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여기에 CEO의 경영 능력, 예전에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하는 약간 스타 CEO들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영 능력 등을 우리가 정상 수익률로는 평가되지 않는 어떤 초과 수익력을 가져다주는 요인들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기업이 초과 수익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능력은 회계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고객이 그냥 기업 내부에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고정 고객이 생겼어요. 어떤 브랜드에 대한 별도의 가치가 생겼어요. 그럼 이 금액을 브랜드 자산, 고정 고객 관련 애등이 자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 내부에서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이 영업권은 인식할 수가 없고요. 대신 합병 또는 영업량수 등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가격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만 돈 주고 산 영업권만 회계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가 아주 보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보수성에 대해서 어떤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반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기업이 합병을 했을 때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기업이 합병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회계 장부를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있고요. 내가 어떤 기업을 100% 인수한다는 건 그 기업의 주주의 몫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다 갚고 난 자본 항목만큼만 내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실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요. 왼쪽 자산 항목을요. 장부상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 즉 시장의 가치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부상에 자산이 100억, 부채가 50억, 자본이 5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장부상의 자산의 가치를 시장에서 재평가하면 금액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했더니 120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120억으로 부채 50억 갖고 나면 남게 되는 돈은 70억입니다. 즉 해당 기업의 가치를 70억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 기업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업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날 거야.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뭔가 더 우리가 지금 당장 개별적으로 보는 거 외에 어떠한 같이 했을 때의 효익이 생기게 될 거라는 가정하에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0억짜리를 100억을 주고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30억은 왜 주어지죠? 시너지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 기업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얼마로 산정한다? 바로 30억으로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30억이 바로 영업권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30억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IFRS가 도입이 되면서 2011년도 US 갭에서 IFRS로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중단합니다. 그럼 영업권 상각이란 무엇이냐? 앞서서 개발비의 가치가 계속 감소한 것처럼 영업권도 가치가 계속 감소합니다. 결국 영업권이 빵이 될 때까지 계속 감소시키는 개념인데요. US 갭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처럼 이 영업권도 주기적으로 상각하도록 했어요. 한 20년 정도 걸쳐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IFRS 상에서는 영업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IFRS가 느끼기에는 영업권, 시너지인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녀석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IFRS는 영업권 상각,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언제 영업권의 가치가 줄어드느냐?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만.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영업권을 손상으로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손상과 관련된 손실을 비용 항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은요, 3가지 기업의 인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요.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지분을 약 51% 구매해요. 즉, 대주주가 된 거죠. 51%나 구입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 사느냐? 2조 7천억 원을 주고 신세기통신을 구입을 합니다. 하나의 몸이 된 건데요. 그럼 신세기통신의 이 당시 가치가 얼마였느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영업권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때 영업권을 2조 6,500억 원을 기록을 합니다. 영업권으로서 신세기통신과 하나가 되는 프리미엄, 시너지 효과, 초과 수익력으로 2조 6,500억 원을 평가해요. 그 말인 즉슨 이 당시 신세기통신의 가치는 약 1,000억 원밖에 되지 않던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죠? 신세기통신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그 가치에 영업권을 더하면 지불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 신세기통신은 겨우 1,000억 원짜리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나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 기관 시설 등을 높게 평가해서 2조 7,5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써서 해당 통신사를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이 신세기통신을요, 영업권 계상한 내용을 감모상각 해주기 위해서, 무형자산의 감모상각을 해주기 위해서 20년간 매년 얼마씩 해야 되죠? 약 1,300억 정도씩을 비용 처리해서 그 가치를 상각해야 했어요. 근데 SK텔레콤에게 굉장히 호재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2011년도 IFRS 도입과 동시에 영업권 상각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10년간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영업권을 상각을 완료했었고요. 남아있는 1조 3천억 원은 그대로 장부상에 현재까지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즉, IFRS 도입과 동시에 SK텔레콤은 매년 1,30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에 대해서 함께 했을 때의 시너지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으며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로는요, SK 브로드밴드 구 하나로텔레콤 인수 과정인데요. 여기에도 돈 크게 씁니다. 1조 800억 원을 썼고요. 2007년도에. 다만 영업권은 훨씬 작아요. 영업권은 약 4천억 정도. 즉, 구 하나로텔레콤은 신세기통신보다 가치가 조금 더 높았었던 것 같죠. 어찌됐건 영업권 크기가 작아도 상각은 해야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IFRS 도입 전까지. 그래서 IFRS 도입 이후에는요, 3,584억의 영업권이 남아있게 돼요. 여기까지는 신세기통신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한데요. 바로 밑에 고객가치 무형자산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IFRS는요,
무형 자산 중에서 별도로 식별이 가능한 무형 자산은 따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봤을 때 평가하기로 구하나로텔레콤이 약 4,790억 원 정도의 가치의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가치는 영업권과 별도로 계산을 한 거예요. 즉 구하나로텔레콤의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이 고객 가치를 추가적인 무형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기록을 따로 하고 이걸 제외한 프리미엄을 영업권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권과 별도의 무형자산을 분류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 영업권 같은 경우는 현재 삼각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무형자산은요. IFRS 도입 이후에도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 고객가치 무형자산이 전액 상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권과 관련해서 별도의 무형자산을 일부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다음 마지막 항목인데요. 잘 아실 만한 기업이죠. SK 하이닉스입니다. 2012년도 SK는 하이닉스를 3조 3,700억에 인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약 21%의 지분을 구입을 하고요. 이때 영업권은 얼마였느냐? SK가 하이닉스와 하나가 됐을 때 만들어낸 초과 수익력이 얼마였느냐? 바로 0원입니다. 영업권이 0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해당 기업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측정했느냐라고 본다면 다소 의문이 가는 영업권 금액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경우 영업권이 0원으로 간주된 이유는 사실 앞선 경우와 다르게 관계기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상 관계기업은요. 영업권 관련해서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 안에 영업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투자 지분 안에 투자 자산 안에 영업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 중에 어떤 일종의 금융 자산으로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관계기업 투자로서. 그래서 영업권이 따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관계기업 투자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K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얼만큼의 시너지를 판단했었는지 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권 처리 방법도 사실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형자산이에요. 바로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죠. 아래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에 전 세계 회사들의 특허권 개수입니다. 1위는 부동의 1위예요. IBM입니다. 약 9,0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2등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운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따라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현황이고요. 그 증가 폭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훨씬 더 특허권의 개수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특허권 순위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탑 8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2개나 있다는 거.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죠. 수많은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특허권도 많은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특허권은 별도의 가치를 산정해서 무형자산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세 종류의 대표적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선 데이 1, 데이 2를 합쳐서 각종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산들을 다뤄봤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금융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그리고 마지막, 오늘 다룬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은요, 투자활동 관련 자산은요, 취득 당시에는요, 구입한 가격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취득하고 난 후가 문제가 돼요. 투자 관련 자산은요, 취득 후가 문제가 돼요. 왜냐? 취득 후에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 후에 가치가 변할 때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형자산의 경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유형자산을 건물 100억 주고 샀는데 건물 가격이 200억으로 뛴 거예요. 1년 만에.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이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가격을, 바뀐 가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총 3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구입한 가격 그대로 두기. 취득 원가, 구입 가격으로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기. 두 번째, 구입한 가격으로 내버려 두되 주석에다가 이 건물 가격 지금은 200억. 이런 식으로 현재의 공정 가치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200억이면 200억이지. 200억으로 새로 쓰자. 100억에서 200억으로 바꿔 써주는 방법.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의 기록법이 있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투자 자산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금융자산의 경우는 상각 후 원가, 그죠? 그냥 원가 중에서 일부가 상각된 내역을 뺀 그냥 원가 그대로 기록을 하던가 또는 공정가치 평가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둘 다 허용이 돼요. 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요. 원가로 둘 거면 계속 원가로 두셔야 되고요. 재평가 모형, 즉 공정가치, 시장의 가치로 작성을 할 거면 계속 매년 시장가치 변동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신 상태로 각각의 모형을 선택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다뤄볼게요. 우선 첫 번째, 그냥 구입한 가격 그대로 적는 방법이 원가 모형입니다. 취득 원가를 계속 재무상태표상에 기록을 해놔요. 재평가 모형은요. 회계 기말이 됐을 때 해당 자산을 쫙 들어봤더니 시장 가격하고 가격이 다른 거예요. 장부상 가격이. 그래서 장부상에 적혀있는 가격을 시장의 가격으로 공정한 가치로 바꿔줍니다. 이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 같은 경우는 가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뭐 해줄 일이 없죠. 할 게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재평가 모형의 같은 경우는요. 장부상의 가치를 고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내역을 기록을 하면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의 기록이 돼야겠죠? 차변에 뭔가를 적었다, 변동을. 그럼 반드시 뭐가 생겨나야 하느냐?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어떠한 계정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죠? 왜? 회계 등식?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를 재평가 차액이라고 하고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시장 가격이요.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더 뜁니다. 즉 100억 주고 산 건물이 200억이 됐어요. 공정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높아요. 이 경우 재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이익 항목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으로서 자본 항목에 기록이 될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자본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높을 때는 재무상태표 항목이 변동을 하고요. 2번째, 시장 가격이 구입한 가격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억 주고 산 건물이 50억으로 떨어집니다. 손해가 발생했죠. 재평가 손실을 기록하고요. 손해는 손익계산서에 바로 기록을 합니다. 보수적인 회계 처리 원리에 의해서 손해본 거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바로바로 기록을 하고 이익을 본 거는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걸 미루는 방식이에요. 뭔가 이익을 보긴 봤지만 이익으로 보고하긴 좀 애매해서
주주의 몫의 변동으로만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A고요. B는 손해보면은 아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 항목으로, 당기손익은 손익계산 항목으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활동 관련해서 자산의 가치가 변하게 되고 투자자산은 항상 가치가 변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의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여러분이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기록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관련해서 활동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이 감가상각은요, 뒤에서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원리만 다룰 겁니다. 감가상각은요,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유형자산, 건물, 장비 등은요, 취득 원가가 아주 높습니다. 취득 원가가 높은 만큼 오랜 기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비 같은 거 하나 구입하면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죠. 10억 주고 산 어떤 기계장치를 내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5년 뒤에 해당 장비는요. 기업에 어떠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5년 뒤에는 해당 장비의 가치가 빵 또는 어떤 중고로 판매할 때 정도의 어떤 그런 이득 정도로 변경돼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5년 뒤에 가치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주고 산 장비의 가치가 5년 뒤에 빵이 됩니다. 그럼 5년이 되는 시점, 장비를 실제로 쓸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자산의 가치를 10억에서 0원으로 바꾸고 그 감소 내역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갑자기 10억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비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깎으면 너무 부담되니까 사용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해 라는 방식이 바로 이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이에요. 즉 10억의 자산을 5년 동안 사용한다면 매년 2억씩 가치를 갉아먹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즉 2억을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매년 2억씩 감소해서 5년 뒤에는 0원이 되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산의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잔존 가치. 두 번째, 내용 연수입니다. 잔존 가치는요, 내가 자산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자산에 남아있게 되는 가치가 얼마가 될까? 내가 이 자산을 중고로 판매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등의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가치를 지칭을 하게 되고요. 내역 연수는 말 그대로 내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기간입니다. 즉,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둘 모두 경영자가 추정을 하는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이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한 20년까지도 사용한다고 추정을 해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실제 기업 예제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더 제가 첨부를 했으니까요. 그때 다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예시로만 다뤄볼게요. 예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취득 원가가 2천만 원 그리고 내역연수 4년 우리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운반용 차량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산 거죠. 자동차를. 이 자동차를 4년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4년간 쓰고 나면 중고차로 200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두 개의 추정치가 들어갔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그래서 우리는 사용기간 동안 취득원가 2천만 원을 4년 뒤 잔존가치만 남도록 4년 뒤가 되면 이 자산의 가치가 200만 원이 되도록 가치를 계속 감소시켜야 돼요. 총 가치를 감소시켜야 되는 양은 1,800만 원이고요. 이걸 4년 동안 배분을 할 겁니다. 1,800을 4년간 나눠서 매년 450만 원씩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보시다시피 정액법을 활용을 해서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을 해볼 겁니다. 정액법은 매기 동일한 금액만큼 상각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상각률은 1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되겠죠. 즉 매년 25%씩 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준 금액에서 상각률을 곱하시면 돼요. 계산이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 정액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제를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다음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법인데 계산, 감가상각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장부가액이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200만 원만 남을 때까지 장부상에 표기되는 가액이 2천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매년 말에 진행합니다. 보시면 첫 해년도 감가상각액은요 45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감가상각 금액을 누적시킨 금액이에요. 감가상각 금액을 누적시킨 금액인데 도대체 이 개념이 왜 필요하느냐? 앞서서도 비슷한 개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손충당금이에요. 매출채권을 처리할 때요.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는 추정치에 대해서 누적된 금액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의 외상 매출이 있을 때, 즉 매출채권이 1,000만 원일 때 그 중에 1%, 약 10만 원어치를 못 받을 걸로 추정하고 그 금액을 누적시켜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매출이 더 발생을 하면 외상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인 대손은 10만 원이 될 거고요. 대손 충당금은 총 20만 원이 누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된 금액을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추정된 대손 충당금은 음해자산 항목으로 매출채권 금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단, 그 누적액, 충당금은 재무제표 상에 바로 표기되진 않고 주석에만 별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도 똑같아요. 감가상각도 추정된 감가상각비를 바로바로 자산의 가치를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음해자산 형식으로 별도로 표기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장부상에는 전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이 된 금액을 뺀 금액이 맨 오른쪽처럼 보고가 되지만 실제로는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이 누적된 금액이 별도로 주석상에 기록이 되는 거죠. 회계에서 이렇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따로따로 보고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보의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회계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 원가와 별도로 볼 필요가 있고요. 취득 원가는 실제 발생한 금액이고 감가상각은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누적시키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그 금액이 재무제표상에 재무상태표에 해당 유형자산의 가치로서 잔액으로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감가상각은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유형자산과 관련된 마지막 항목입니다. 산업 특성별 자산의 구성 내역이에요. 지금까지 각종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을 다뤄왔는데요. 여기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항목들도 있었죠. 기업은요, 각종 특성에 따라서 자산 구성이 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요, 기업이 속한 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산업 특성별로만 구분된 건 아니고요. 기업의 어떤 판매 관련 특성, 이게 현금으로만, 우리는 현금만 돼요. 이런 기업하고, 우리는 카드만 받아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신용으로만 판매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산업의 특성, 제조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거의 없죠. 그 다음,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또 자산의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요. 산업별 자산 구성만 제가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산업을 각종 분야별로 구분을 해 놨고요. 그에 따라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동시에 많은 양의 외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아주 크고요. 상대적으로 무형자산의 비중은 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업 구성별로 자산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자산 구성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4주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